네, 안녕하세요.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에서 라는 벤처 캐피털에서 일하고 있는 김신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AI 영역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영역 내에서 일하는 스타트업들에서 좀 투자 기회를 찾는 사람으로서 그간 좀 보고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AI 생태계 자체가 워낙 좀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관점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버전에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AI는 역대 가장 크고 빠른 변화일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타 기술 대비 빠른 글로벌 확장도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왼쪽을 봐주시면 가정 내 보급률 50% 도달 속도나 챗 GPT 사용자 1억 명에 도달하는 속도와 같은 지표들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AI는 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의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을 거쳐오면서 축적된 인프라 위에서 확산되다 보니까 도입 및 성장이 특히 빠른 것 같습니다. AI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펀딩도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프라나 미들 레이어에서도 다양한 기회가 있겠지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특히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 및 미들 레이어 위에서 개발 및 배포가 되다 보니까 도입 및 확산이 빠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 시장의 니즈인데요. 고객은 다양하고 시장의 니즈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많은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모바일 시대에서도 결국 매출 1빌리언 이상을 내는 가장 큰 회사들은 좀 많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올해 이제 AI 내에서도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 CEO와 같은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제 AI 에이전트의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AI 에이전트가 주목받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면 결국 AI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1인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업무 자동화, 노동력 대체일 텐데 결국 이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감을 조금 보여주기 때문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모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은 이제 글로벌 벤처 캐피털인 세콰이어 캐피털에서 그린 좀 도표를 가져온 건데요. 2020년에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면은 저희 350조 시장 중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6조였는데 이때부터 4년이 지나고 나니 물론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커졌지만 이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350조에서 650조 규모로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서비스 시장에도 침투가 가능한데요. 현재는 지금 전체 서비스 시장 일경 중에서 AI 시장은 3조에 불과하지만 이 AI 에이전트 자체의 점유율도 높아지겠지만 이 서비스 시장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의 파이 자체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LLM의 추론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AI 인프런스 비용도 이제 12에서 18개월 전 대비해서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MCP와 A2A와 같은 프로토콜들도 개발이 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어진 태스크를 LLM 리즈닝 기반의 자체적인 생각 및 판단 그리고 도구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하는 일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LLM 등과 같은 각종 AI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에게 다양한 툴과 특별한 데이터를 주고 특정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시스템화하는 일을 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용어들이 그러하듯이 좀 남용이 되면서 약간 좀 버즈워드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AI 에이전트란 말도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처음 대비해서는 이제 개념의 외연이 좀 많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조금 그림을 봐주시면 이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SaaS를 이제 가장 끝단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좁은 의미의 AI 에이전트는 이거에 좀 완전 자동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AI를 적용한 AI 베이스드 SaaS라든지 이제 AI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요즘엔 AI 에이전트라고 많이 칭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AI 애플리케이션이나 AI 에이전트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요즘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모델, 그리고 도구, 메모리,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은 이 각 구성 요소 간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각 구성 요소를 최적화하는 일을 좀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에이전트 전체의 좀 아키텍처랑 프로세스를 제가 좀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여행 계획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고 제가 출장을 가는데 이 AI 에이전트에게 뭐 호텔을 예약해달라고 요청하는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뭐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일단 유저 인풋을 넣겠죠. 이번에 출장 가는데 호텔 좀 예약해줘. 근데 보시면 이번에 출장 가는데라고만 하고 뭐 어디 출장 가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입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전트가 판단을 해서 이제 과거 대화 이력으로부터 뭐 이제 메모리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출장지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이 유저가 과거에는 좀 어떤 곳들을 좀 좋아했다던가 이런 취약을 또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이런 인풋이 적절한 게 맞는지로 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서 가져온 출장지 장소라든지 취향을 이제 컨텍스트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서 이제 모델로 넘기면 이제 모델이 이거를 어떤 절차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좀 추론을 할 텐데요. 뭐 모델도 당연히 다양한 모델 중에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모델이 추론한 내용을 검증하는 별도의 또 평가 모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이 계획을 세우고 나면 예를 들면 만약에 과거 대화 이력에 따로 출장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하면 만약에 이 에이전트의 이 유저의 캘린더가 연동이 돼 있다. 그럼 이제 API를 통해 캘린더에다가 어디로 출장 가는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외부의 뭐 이제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정확한 플로우는 아니겠지만 그냥 대략 어떤 식으로 좀 작동하는지를 말씀드려 보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 이제 구성 요소별 구현 원리는 좀 시간 관계상 우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내에서 요즘에는 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LLM에 입력하는 그 영역을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컨텍스트 윈도우 자체가 아직은 좀 한계가 있고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늘리기 위해서 늘려가면서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컨텍스트가 길어짐에 따라서 LLM의 성능은 좀 떨어지는 현상도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LLM한테 전달하는 이 컨텍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잘 구성할 건지 이런 엔지니어링의 영역도 요즘 스타트업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좀 컨텍스트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넣는다던가 여기에서 우선 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선별해서 따로 좀 표시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좀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마르켓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역에 따라서 이제 수평형이나 수직형 그리고 또 B2C나 B2B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수평형, 호리잔틀한 거는 이제 뭐 여러 업계에서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 중심의 좀 AI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버티컬한 AI는 특정 산업의 좀 고유 문제 해결에 좀 최적화된 AI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B2B, B2C는 뭐 넘어가고 그러면 뭐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겠지만 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영역에 따른 좀 장단점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B2C의 좀 호리잔틀한 영역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유저가 좀 B2C다 보니까 도입 및 확산이 빠르지만 좀 진입 장벽은 낮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좀 빅테크랑 경쟁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의 혜자를 구축할 수 있다면 빅테크의 M&A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미 AI 에이전트 회사들 중에 M&A가 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B2B 버티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도입이 느린 편이나 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혜자 구축이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시작은 사실은 극 초기 단계고요. 이제 뭐 글로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내거나 특정 마켓에서 위너가 된 회사들은 여전히 좀 제한적인 편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특정 영역을 좀
찝기보다는 좀 제한 없이 폭넓게 조금 기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이 B2B 버티컬 영역 내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버티컬 엔터프라이즈 이쪽이 이제 B2B 버티컬 영역인데 사실 아직은 뚜렷한 마켓 리더가 없는 버티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걸이나 뭐 의료 쪽에서 조금 앞서가는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버티컬 영역도 훨씬 더 세부적으로 좀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AI 에이전트는 뭐 이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퀄리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PMF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타겟 시장을 너무 넓게 가져가면 이 고객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니치하게 좁혀서 이 안에서 좀 확장을 하는 전략을 좀 많이 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뭐 일반적인 SaaS에 비해서는 프라이스가 훨씬 또 높기 때문에 이제 니치한 시장이라도 충분한 좀 시장 규모가 나올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또 AI 에이전트를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방식에 따라서 또 상호 작용 방식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에이전트를 하나만 만들기보다는 이 에이전트를 좀 여러 개를 만들고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서 이 에이전트들 간의 협업하면 좀 더 다양한 태스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아직은 그냥 챗을 통해서 좀 지시를 내리는 이런 형태만 조금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UI, UX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챗을 통해서 뭐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상식적으로 동작을 하다가 뭐 필요할 때만 이제 휴먼한테 인터랙션을 좀 가져가는 그런 앰비언트 형태의 에이전트들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상용화가 아직은 더딘 이유,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왜 어려운지 그 로드블럭을 조금 더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아직은 뭐 물론 시장 초기긴 하지만 에이전트 시장의 상용화는 더디고 아직 가시화된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 원하는 것 간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표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제 글로벌 엑셀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의 포트폴리오를 좀 분석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근로자가 평가한 그 자동화 니즈와 자동화 AI로 만들 수 있는 자동화 가능성으로 해서 이제 4분면으로 나눠 놓은 건데 41%의 스타트업이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사람들의 니즈가 없는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저희는 이 자동화도 가능하면서 니즈도 있는 초록색 영역이다. 아직은 좀 자동화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니즈가 있는 이 노란색 영역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시장의 니즈보다 좀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우선적으로 이제 시장을 조금 선택하는 거는 조금 경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기반과 여건은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니즈가 있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은 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럼 좀 어떤 점들이 좀 어렵냐? 가장 주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워크플로우와의 호환성 그리고 데이터 부족인데요. 워크플로우와의 호환성은 결국 저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시스템, 일하는 문화 등과의 연결 및 통합 자체가 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PwC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인 허들로 좀 제시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부족인데요. 단순히 뭐 데이터의 품질이 낮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정작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아직 문서화돼 있지 않거나 데이터화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트라이벌 놀레지라고 하는데 뭐 실제 업무를 하는 방식, 뭐 의사결정에 필요한 맥락적 데이터, 뭐 이런 암묵지 같은 것들은 사실은 문서화가 돼 있지가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 법률에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다양한 판례들과 문서들은 존재하겠지만 뭐 이제 변호사분들께서 특정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또 이렇게 글을 쓰는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데이터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도 좀 하나의 허들로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허들로 인한 성능 제한인데요. 여전히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메모리 및 컨텍스트의 한계, 그리고 AI 태스크 맥스 랭스 타임이라는 이런 한계들이 존재를 하고요. 아직 여전히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속 가능한 메모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가 않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시장에 진입하면 조금 늦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시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창의적인 UI, UX, 또 인간의 개입, 그리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다양한 좀 요소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들을 조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휴먼 인 더 룹인데요. 사실 아직은 뭔가 이 고객들이 고객들이 기대하는 퀄리티와 그 이제 AI가 조금 딜리버를 할 수 있는 그 퀄리티에 좀 간극이 좀 존재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이제 휴먼이 조금 이 AI의 결과물을 조금 다듬어서 좀 확정을 짓도록 하는 이런 중간중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준다던가 아니면 승인하는 방식의 이런 휴먼 인 더 룹이 좀 많이 활용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당연히 보안 및 개인정보 이슈, 뭐 인프라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런 그 로드블락 문제들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는지 몇 가지 좀 예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커서라고 해서 이제 개발 AI 뭐 이제 AI 기반의 IDE를 만드는 커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좀 이제 최적화된 UI, UX를 가지고 이제 기존 워크플로우와의 호환성 문제를 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뭔가 AI한테 코드를 다 써달라고 해놓고 그거를 결국 이 코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이 AI가 만들어주는 아웃풋을 그때그때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서는 이제 기존의 ID의 인터페이스에 이거 LLM을 조금 잘 통합을 해서 좀 이제 AI로 인한 자동화 효율성과 결국엔 휴먼 컨트롤빌리티,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잘 밸런스를 좀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에 사실 개발자마다 원하는 자율성 수준이 다 다를 텐데, 예를 들면 커맨드 플러스 I를 눌러서 이제 전체를 그냥 수정을 맡겨버릴 수도 있지만 그냥 탭을 눌러가면서 그냥 계속 코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면서 나갈 수도 있고, 특정 블록만 수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좀 UX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면 이제 하비라는 그 법률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로이어 인 더 룹을 조금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다양한 사업 과정상에 조금의 변호사들이 직접 개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이어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 리걸 이 데이터 세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는 뭐 히포크라틱 AI를 넣어놨는데, 이제 오픈 에비던스라는 그 의료 정보를 찾는 AI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헐루시네이션, 이제 의료 영역은 아무래도 헐루시네이션이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의료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AI도 있지만 그 외에 게이트키퍼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 AI가 만든 거를 검증해서 이거를 유저한테 내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또 별도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투자 기회를 말씀드리면, 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로드블록은 사실은 뭐 당연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할 제약인 동시에 경쟁 우위 및 해자를 쌓을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비와 커서와 이런 조금 더 앞서 있는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잘 풀어냄으로써 본인들만의 영역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각각의 조금 로드블록들을 좀 다양하게 해결하고 또는 우회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좀 AI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업들을 좀 투자 대상으로서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니즈 중에서 뭐 보안이나 책임 소재나 인프라 문제 이런 좀 다양한 좀 뭐 부차적이지만 부차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다양하게 있을 텐데, 사실은 모든 AI 에이전트 개발 스타트업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본인들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보안 요소라든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해결을 해주는 또 스타트업들이 나옴으로써 또 시장의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뭐 버티컬 AI라든지 뭐 B2C 컨슈머 에이전트, 좀 인프라 툴링 영역에서 좀 다양하게 좀 다양한 투자 테마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방법론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결국 처음에는 저희는 그 세부 영역 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뭔가 그냥 법률이면 법률, 뭐 세무면 세무 이렇게 영역을 크게 하면은 사실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가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영역 내에서 가장 많이 가장 그 영역 내에 이제 워커들이 좀 가장 크게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현재 좀 해결 가능한 그 로우 행잉 프루트를 좀 잘 찾아서 일단 이거를 웨지 삼아서 이 시장 내에 좀 정확하게 진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입하고 나면은 이제 좀 더 인접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또 스케일을 하면서 좀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